뭐 묻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솔기에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는 애들이 예민하구나. 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지우고 아니면은 계속 도화지를 달라 그러고 만들 거 이거 다시 부셔버리고.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다 5번째로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김세아 센터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세아입니다. 선생님 자기 소개와 센터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래요? 네네. 김세아 아동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세아입니다. 네. 아이들을 만날 때는 놀이치료를 하는데요. 네. 부모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네. 또 청소년 아이들은 또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의 이제 주된 관심사는 그런 유아기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럴 때 놀이치료에 오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문제로 오는지요? 네. 일단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 심상치 않은 거죠. 네, 엄마 네, 아빠가 네, 보기에도 그렇고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렇고. 근데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고 네. 많이들 이제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 뭐 불안을 호소한다든가 뭐 아이들이 네. 뭐 굉장히 공포스러워한다든가 엄마하고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다든가 뭐 그밖에 뭐 배가 아파서 학교를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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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의 어려움을 안쪽으로 자기 마음과 이제 갈등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다 보니까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피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학원에도 가기 싫다 그러고 뭐 태권도 학원도 가기 싫어. 뭐 미술도 하고 싶어 하는데 미술학원도 가기 싫어. 뭐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는데 굉장히 뭐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그렇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이제 안 가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변 문제, 대소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유분증이라든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유분증 같은 경우는 소변 실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소변처럼 이제 대변을 실수를 하다 보니까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곁에 안 와요. 네. 놀리기도 하죠. 선생님 놀리기도 말씀처럼. 그리고 냄새가 나니까 애들이 옆에 안 오려고 그러네. 하고. 그다음에 소변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학년인 뭐 등치가 저만한 6학년짜리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속옷에 이제 그렇게 소변 실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은 그냥 간과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리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말 못하는 것들, 나 지금 어려워요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면화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아까 외제화는 이제 밖으로 뭐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건데 자기 몸이 아프는. 그렇죠. 이제 얼마나 힘들면 몸이 아플까 생각하니 참 정말 안쓰럽기도 합니다. 직장에는 정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음성틱이 있고 운동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눈 깜빡이.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고 빨리 이제 발견하시고 오시는 경우 눈 깜빡이 있고, 뭐 이렇게 운동틱 중에서는 뭐 어깨를 들썩거린다든지 뭐 이렇게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자꾸 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좀 큰 아이들 중에선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단어 중에 특별한 그런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주변으로 또 쟤 좀 이상하다.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불쑥불쑥 한다든지, 교실에서 애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이상한 말을 자기가 이제 불쑥
뱉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주변의 환기가 확 되도록 그런데 그게 환기가 뭐 재미있는 게 아니라 썰렁하겠다. 네. 그야말로 이제 정말 썰렁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것도 튀기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박적인 그런 또 성향이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놀이를 애들이 잘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뭘 묻을까봐. 감각이 또 그리고 네네. 요즘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묻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솔기에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예민하구나. 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자기가 뭔가 계획한 게 있는 거예요. 뭐 만들기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지우고 아니면은 계속 도화지를 달라 그러고 만들 거 이거 다시 부셔버리고 근데 그 만든 것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할 때도 굉장히 짜증을 내는 거죠. 네, 막 그냥 망가뜨려 버린다든가, 뭐 심지어는 뭐 아주 굉장히 화를 낸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완벽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많은 아이들이 그런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겪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은 뭐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거칠게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애착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애착이 아이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지 않은 정도.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 애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역사에서 아이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봤는데 그 역사 안에서 뭔가 트라우마틱한 에피소드가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달적인 문제. 예컨대 뭐 발달적인 지연이 있다거나 또 아이가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취약성들이 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지능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그런 발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특히 우리가 애착을 볼 때 어머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애착하면 태어난 후에 그 이후에만 우리가 엄마하고 아기 간의 어떤 정서적 유대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많이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태내기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 임신을 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임신이 계획된 임신이었는가 그리고 그 임신을 안 이후에 엄마나 아빠가 임신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태아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땠는가. 거부하는 정도도 있거든요. 트라우마틱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죠. 초기 환경에서 뭐 갑작스럽게 엄마랑 분리되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도 병원에 가 계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가족이 변화가 많잖아요. 가족 체계가 뭐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혼도 있지만 또 별거도 있거든요. 별거도 있고. 아이들이 그 별거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서 아빠를 또 못 만나게 될까봐. 그것도 있어. 아빠를 못 만나게 될까봐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아빠하고 사는 아이들은 엄마를 못 만나게 될까봐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늘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소송 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양육권. 네, 양육권 분쟁. 그러면은 어떤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될지 사실은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또 자책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틱한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의 생육사에서 보면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그 5살 된 남자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그 5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살고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는데 그럼 엄마를 찾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5살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그 이제 그거를 직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랬지만 저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아마
아빠나 그 할머니의 그렇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감히 입에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 거라고 네. 생각이 되죠. 청소년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제 부모님이 별거하시는 경우에 아이가 그때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억눌러놔서 억압해서. 그때 감정이 자기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이의 그 역사 안에서는 트라우마틱한 에피소드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가족 체계의 변화라는 것이 이혼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 또 초기 환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갑작스럽게 분리되거나 아빠가 분리되거나 또는 이제 엄마의 죽음 또 이혼으로 인해서 엄마와 함께 살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또 양육자가 어려서 많이 바뀌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어린 시기에 어린아이 돌봐주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워킹맘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기관에도 일찍 가게 되고, 그렇죠. 기관에도 참 일찍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뭐 굉장히 돌 어렸을 전부터, 때, 돌 전부터 가고. 네네네. 네네. 그리고 양육자가 뭐 할머니였다가 또 이모님이었다가 이모님. 그 이모님이 또 다른 이모님으로 되고 있다가. 또 어린이집도 여러 번 바뀌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애착의 대상인데 그것이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뭐 자주 바뀌어. 이사를 가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제 이러면서 그 애착 대상을 계속 상실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신뢰감 네. 형성도 못하고 네, 네. 애착도 못하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양육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문제를 얘기하자면 한도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최근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양육이 좀 어렵다. 정말 어렵네. 이러면서 상담 센터를 방문을 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상담 센터에 오는 걸 굉장히 많이 꺼렸었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센터에 방문하는 어떻게 보면 문턱이 좀 낮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잘 인지를 못 하시다가 기관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보통 학기 초에 또는 2학기 초에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잖아요. 한 두어 번 정도.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반면에 관대하시고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즉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의식을 또 갖게 돼서 어떻게 아이를 다시 양육을 잘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갖고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저 어린이는 좀 엄마가 빨리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선생님들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빨리 알아차리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딱 초등학교에 가면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엄마들이 그렇게 상담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딱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듣고 그때 이제 찾아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는 오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유치원이나 유아교육 기관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고민 끝에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알아듣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최근 상담하러 오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도 소개를 해드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도 전화번호를 받아갔는데도 안 간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문제를 겪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 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아이가 어디에서 이 문제가 기인했을까 이런 거를 좀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평가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발달력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아이가 이제 정말 임신하는 순간부터 네. 지금까지의 역사, 아이의 그 히스토리를 쭉 들어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놀이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봤더니 아이의 문제가 지금 뭔가 이 문제의 어떤 심리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성격과 기질을 평가하는 도구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그 검사 도구가 뭐 TCI라고 해서 기질 검사도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 많이들 해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이를 이제 관찰한 결과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토대로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꽤 이제 이게 오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검사 도구이니까 아이의 어떤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또 취약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생각보다 내가 내 아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왜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주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관찰이나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청소년기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학령기 아이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리평가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도 검사를 하시게 되거든요. 어머님들의 맞아요. 성격 검사. 네, 이른바 MMPI라고 해서 다면적 인성 검사. 네,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성격하고 아이의 성격하고 궁합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가, 뭔가 불안정한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어머님이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이 너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엄마의 우울이 또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뭔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이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엄마의 불안이 높은 경우면 아이에게도 또 불안이 또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어떤 상호적인 관계를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도 같이 검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 대한 그 원인을 파악했으면 치료의 계획을 세우고 구조화를 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검사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이제 놀이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럼 치료는 대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놀이 치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일단은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까지 탐색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이가. 그래서 선생님하고 신뢰를 이제 쌓을 때까지 이 선생님을 탐색하면서 좀 모범생 같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분심을 안 드러내고 아이들도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빠르면 이제 빨리 자기 마음을 열고 이 선생님 좀 믿을만 하구나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열고 진짜 자기의 나 고통은 이거예요. 내 이슈는 이거예요 하고 놀이에서 이제 재현하는 경우도 있죠. 점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선생님하고 신뢰가 쌓이면서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좋았던 경험도 얘기하지만 자기가 정말 힘들었던 경험들, 내가 불쾌하지 못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감정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네. 선생님한테 전이 감정이 네,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정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홀딩한다고 하거든요. 견뎌주는 거죠. 네, 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짜증이 많이 올라오고 네. 아니 뭐 놀이치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 나빠지는 것 더 같아요. 나빠졌네요. 네, 이런 네, 경우들이 네.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좋아지는 과정 과정인데, 안에서 미숙하지만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하고 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표현하고 오히려 초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왔어요. 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든지 틱이 더 심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유쾌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라든가 네. 파괴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아. 정화하고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에서 이제 지금 해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잦아지고 네.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정말 이 치료해주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네. 엄마들이 그거를 정말 견디지 못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네. 난 더 이제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어머님들께 이런 과정에 대한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전문가로서 네. 어머님들이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견디도록 할 수. 네네네. 예. 어머니 이럴 때 지금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일종의 허니문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허니문처럼 네, 우리가 네. 허니문은 부부의 갈등이 네, 별로 네. 없다가 네. 허니문 딱 끝나고 나면은 네, 우리가 네. 부부싸움 많이 하는 맞아요. 것처럼 네. 그때 이제 좀 편해지니까 선생님한테 네, 뭐 예. 안 좋은 것들 맞아.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럼 그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들께 이제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미리 말씀을 네,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어머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서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그러면 네. 그렇게 아이가 자기 이제 그 본 감정을 다 표현하고 선생님한테 막 예를 들어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네, 나름대로 네, 네. 그러고 나면 아이의 행동이 좀 어떻게 변하나요? 아무래도 그 아이들의 감정이 조금씩 완화되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서도 그거는 이제 자기 힘이 좀 커졌다는 거를 또 그렇죠. 대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얘가 너무 저한테 반항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잘 견뎌주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반응해줘야 될지 상호작용해줘야 될지 그렇지만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행동을 미숙하지만은 조절할 수 있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감이나 그다음에 행동 제한을 하고 어떤 다른 행동, 다른 어떤 것들 행동할 수 있게 또 대안을 주는 거 네,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엄마하고 정서적 교대가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동이나 감정들이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치료를 해주는 선생님하고도 그렇고 엄마하고도 그렇고 내면으로 서로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그런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정말 엄마들의 부모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네. 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집에 가면 정말 또? 다시 원상되고 치료가 끝났는데 다시 또 네. 집에 가면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빠지고 네.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어쨌든 아이들 상담에는 부모의 참여가 참 중요한 역할을 네. 하겠네요. 근데 어머님들도 정말 그 시간이 가면서 네. 제가 왜 저러나 이러다가 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이게 내가 날 닮았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 상담을 다니면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저한테는 힘이 됐던 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저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되게 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네, 네. 그거는 엄마가 진짜 경험한 가운데서 느끼는 심리적 네, 현실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내가 진짜 성장한 것 같아요.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화내고
아이가 짜증내는 거를 못 견뎌 하던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어머님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그러면 약을 좀 아이한테 먹이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감정을 조금 네. 조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더 또 그 약을 먹이자는 말씀에 너무 또 이렇게 그렇게는 할수 화가 없고. 나셨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시면서 당신도 이렇게 조절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똑같은 제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느끼실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거 하고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느끼고 있구나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르다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해결이 안 된 채 이제 종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머님들이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면은 적응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네. 그런데 아직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자기의 원인 그러니까 뭐 엄마와의 자기가 만족스러운 정도의 애착의 수준까지는 아닌데 엄마가는 이제 종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적응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은 종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머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그냥 상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하고 아직 이별할 준비도 안 되고 근데 선생님은 진짜 엄마와 같이 그 중요한 애착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엄마 이상으로 애착을 형성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런 준비 없이 그렇게 종결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그 상실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아이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놀이치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참 이게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인내의 어떤 시간 견뎌야 되는 거. 시간에 대한 어떤 인내. 참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인내를 하면서 신중하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거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쉬운 그렇게 일은 치면 아닌 것 걔가 같아. 이제 또 종결을 정상적으로 했다 해도 또 생활을 하다가 또 나빠져서 또 올 수도 있겠어요. 다시 오게 되는 경우. 그렇지, 또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외연 행동이 좋아졌다 해도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면 자기하고 지금 애착을 형성했던 상담 선생님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치료를 종결하면 또 한 번의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 본인이 그 종결 신호를 보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종결 신호를 보내나요? 아주 재미있는데요. 그렇게 아이가 놀이방을 좋아하던 아이가 선생님 저는요 이제 학원 다니고 싶어요. 나 친구들하고 놀래요. 이번 달까지만 올래요. 스스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안 오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어떤 놀이를 했었죠? 한번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리플렉션을 아이들이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그렸던 그림 좀 다시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아이가 했던 과정을 쭉 한번 훑어보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는 독립을 하려는 거구나 라고 종결을 하려는 신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뭐 생일 파티 놀이를 한다든가 또는 뭐 축제의 놀이를 한다든가 뭐 어디 뭔가 뭐 그 긍정적인 어떤 항해를 떠나는 모험을 떠나는 그런 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놀이의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하는 놀이들을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종결 신호를 보낼 때까지 우리 부모님도 좀 기다려줘야 견뎌내셔야 할 것 같아. 자기가 학원에 가야 되니까 여기 못 오겠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매우 섭섭한 이야기지만 매우 반가운 이야기예요. 자기가 준비가 됐다는 소리겠죠. 근데 정말
정말 애들이 어쩔 수 없어서 종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뭐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 아빠의 어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준비가 안 됐는데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알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라고 네, 하는 네. 걸. 그치만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섭섭해요. 선생님 또 만나고 싶은데 섭섭해요. 제가 엄마한테 나중에 얘기해서 다시 올게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꽤 섭섭해하면서 가는 그래. 경우도 있고 또 뭐 아빠 직장이 해외로 발령이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체코로 간 경우가 있었어요. 네. 작년에. 그랬는데 걔가 정말 걔를 오래 만났거든요. 한 4년 정도 만났는데 오래 만나. 편지를 제가 아직도 그 편지를 필통에 넣어갖고 다니는데요. 쪽지를 마지막 날 저한테 주고 갔어요. 엄마 상담 마지막 하는 10분 하는 동안 자기가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주고 가세요. 접어가지고 주고 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선생님, 김세아 선생님, 제가 체코에 가서 어떤 체코가 어떤 곳인지 갔다 와서 차근차근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꼭 만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눈물 나요. 네. 이 놀이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관계에서 이렇게 자기의 섭섭함이나 이런 거를 진솔하게 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아직도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네. 연애 편지. 그러니까 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엄청난 발전이죠. 네, 그럼, 네, 그럼. 네, 네.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네네. 제가 뭐 글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데요.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은 일단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엄마가 됐는지 제가 엄마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신기하고 또 미안한 일도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또 경이로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은 참 많이 또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내가 원래 누구였지? 라고 하는 거를 많이 잊게 되고 또 내가 원래 있었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억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육아 스트레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또 많이 교육받았고, 정말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한데, 육아를 하는 동안에 어머님들이 느끼는 감정은, 뭔가 굉장히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언어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언어가 독박육아라는 말을 참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좀 돌보고 뭐 물론 싱글이었을 때처럼 제가 그걸 다 뭐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욕구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서 자기를 잊지 않으면서 자기를 돌보면서 이렇게 충전이 되어야지 그럴 때 육아를 할 때 좀 아이들한테 상호작용을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머님들한테. 왜 비행기 타면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실은 비상시에 그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할 때 먼저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엄마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내가 내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내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돌보고 행복해야지만이 아이들과 정말 상호작용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양육은 어차피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먼 미래를 보고 아이들이 신뢰하고 또 자기도 신뢰하면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자신들의 욕구도 또 돌보면서 아이들 육아도 행복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동상담 전문가이신 김세아 선생님을 모시고 부모님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부모님들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또 보고 싶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